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은 지난주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도 났지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지난달 10일 인천 중구구 영종도에 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2019년도에 건축했으니까 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 대표를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인 A 씨가 아마 그 아파트 놀이터에 초등학생들 5명이 놀러 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에 살진 않는데 놀러. 예, 다른 때 거주하는 예. 초등학생 5명이 이 아파트에 와서 놀았는데 예. 이 학생들을 경찰에 119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이 된 건데 예. 실제적으로 그 초등학생 3명을 주거 침입과 재물손괴입니다. 예.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린 학생들이 과연 주거 침입하고 재물손괴했느냐라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 시끄러워지고 예. 사람들이 좀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인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이상 성인들이 놀이터에서 뭐 시끄럽게 흡연하고 음주하고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어디서 놉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장은 너네가 우리 아파트에 거주 안 하니까 너네 동네에서 놀지 이 아파트 오게 되면 이제 시끄러운 건 있겠죠. 근데 그 초등학생들을 고소를 했을 뿐만 아니고 그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좀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 관리소장을 협박 및 감금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경찰에 또 신고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표회장도 학생들을 주거 침입이 재물손괴로 신고했지만 그 학생들의 부모들도 이 대표회장을 협박 및 감금 행위로 신고를 한 사건인 거죠. 당시 아이들이 적은 글도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글을 적었나요? 그 글을 확인해 보니까 그 한 아이가 이제 본인은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서 다른 동네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동네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들어오면 도둑인 거 몰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라는 건 좀 너무 과하게 표현을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아마 아이들이니까 이놈 저놈 하면서 커서 몹시 나쁜 도둑놈이 될 거다. 좀 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이제 어머니하고 형이 오니까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고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또 부모들한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대표 회장이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경찰 119 신고하면서 뭐 절등이 부쩍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겁이 나고 무서웠다라는 걸 이제 글로 써서 남겼던 거죠. 근데 이게 뉴스로 나오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주민들이 또 함께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표자를 뽑거든요. 근데 대표자가 좀 과하게 행동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이제 그 대표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대응하는 입주자 대표가 대응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플랜카드 100개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홍보가 되는데 얼마나 좋냐. 이게 홍보입니까? 아니 그 좋은 홍보도 아닌데 홍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좋다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법 규정대로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아니면은 다른 투표를 해가지고 나를 해지시켜라. 그전에는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얘기예요.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인터뷰를 했다는데 아마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주거 침입이라고 한 게 아니고 설명을 할 때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 도둑이 아니고 이런 것도 죄가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주거 침입죄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고 한 100여 번 정도를 놀러 왔기 때문에 자주 놀러 왔다. 그래서 이런 말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이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발언이. 당연히 상처가 되죠. 그렇죠. 그럼 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입주자 대표가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니까 파출소에 동네 파출소에 이게 죄가 됩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형사 미성년자예요. 형사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예. 처벌을 안 하거든요. 예. 처벌할 수도 없고 예. 만약에 그 소년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처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안에 들은 것도 아니고 예.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들어와서 예. 초등학생들이 좀 놀았다? 이거를 그 아파트 내 그 안전과 평온을 해안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예. 또한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재물손괴라는 걸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놀이터의 시설을 파손하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형사 미성이자 제껴놓다 하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 하더라도 좀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물손괴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그런데 놀다가 부서졌다?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대표 회장이 내가 보기에는 법률도 잘 모르지만 어떤 감정 가지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좀 했을 거는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좀 강하게 재물손괴라든지 아니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거는 좀 과하게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처벌은 불가한데 불가하죠. 뭐 형사 미성년자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가 애들을 좀 겁줘서 다시 놀러 못 오게 하려고. 그렇죠. 목적은 그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대표 회장이 아이들한테 그 협박했다고 하는데 협박이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 겁을 먹었으면 협박이 돼요. 예. 겁날 정도로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대표 회장이 형사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형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애들 거기에 감금했다? 아니 형사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감금을 못 하는데 그 대표장은 수사권도 없고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관리사무소에 감금했다 그런다면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아 그럼 오히려 지금 이 대표 회장은 협박과 감금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만약 학부모가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경찰 수사관이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 조사하면서 아이들이 겁을 먹었다 그런다면 입건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 의사에 반해서 아이들이 내가 가겠어요라고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는 그 공간에 아이들을 강제로 넣었다 그러면은 감금죄가 성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놀이터 문제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 단지와 분양 아파트 단지 같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는 또 임대 아파트의 어린 친구들이 분양 단지 놀이터에 못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왜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의 평온도 중요하지만 서로 어린아이들이 떠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조금 사람들 마음이 좀 이렇게 강박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내용이. 그러니까요. 뭐 아이들 눈에는 뭐 부자 친구, 가난한 친구, 뭐 많이 배운 친구, 못 배운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같은 친구인데. 문자로 7998님 언론 최초 제보자입니다. 자세히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분께서 아마 언론에 최초 제보하신 것 같네요. 고맙고요. 두 번째 다뤄볼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수도권 최대 이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일망타진을 했다고 이제 경찰청에서 이 홍보를 한 건데요. 이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4개 업주들이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한 41개 정도를 개설한 것 같아요. 개설해가지고 개설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매매 알선을 했는데 이거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가 보통 모텔에서 하지 않습니까? 숙박업소. 그런데 이거는 모텔 또 사무실 심지어 가정집까지도 모텔 성매매 여성을 보내가지고 성매매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출장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성매매를 시켰던 사건인데 그중에 4개 업소의 업주들 7명은 구속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 성매매 관련자들은 30명 정도는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건은 구속은 아니고 형법상 처벌을 받는 거죠. 예. 뭐 이거야 뭐 나중에 검찰 조사 또 재판에 가서 뭐 기소유예 벌금 뭐 등등이 가능하겠죠. 지켜보면 되고. 자, 네 개 업소에 7명의 업주가 구속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법을 보게 되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게 혹시라도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장 함정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뭐 경찰 신분 앱을 깔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성모의 업소를 단속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 전화번호가 걸어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 전화번호는 업주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번호가 757호인데 757호 이건 경찰 전화야. 이렇게 자기들이 공유한 거지 예. 경찰에 신문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 앱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예. 개인정보 때문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들한테 몇 번 온 전화는 고객 아닙니까 고객. 예. 그 고객은 경찰이 아니니까 안심이 되죠. 근데 그런 것을 공유를 한 거예요. 이 손님 이 전화번호의 손님은 뭐 우리가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안심해서 그 앱이라고 하는 거고 예. 제 그 운전기사라든지 성범의 여성을 뽑을 때도 지금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대면 즉 아시죠 만나지 않고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수사할 때는 한 1회당 23만 원을 받았어요. 여성들. 그러면은 그 여성들을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집으로 보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업주가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같이 운반했던 운전기사가 돈을 50% 정도는 성모 여성을 주고 50%는 그거를 대표 계좌는 즉 업주 계좌겠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관들이 본인 휴대폰을 쓰지도 않고 계좌도 대표 계좌를 쓰기 때문에 건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최대로 일망타진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경찰에 그렇죠.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하기에는 한 1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 전화가 있는데 그중에 다 성범죄 한 건 아니고 한 100여 명 정도를 성범죄 의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적어보면은 성범죄 한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업소 가기 전에 운전기사나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먼저 저한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황당하죠? 신분을 보자 그래요. 경찰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주민등록이라든지 명함을 가짜로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보여달라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가짜 명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그 중간에 그 브로커가 반신반의하고 오피스텔로 날 데려간 거예요. 아니 근데 형사님은 딱 보자마자 형사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위장을 이렇게 하는 제가 여보세요. 그건 아니고 어떻든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피스텔 입구에서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제가 주질 않고 얼굴을 보자.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여성분이 긴 와이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그 소개하는 브로커를 수갑을 채운 거죠. 그래서 검거를 했다. 그렇게 검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당시에 신분증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경찰 단속에 안 걸리려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성매매로 의심되는 남성들을 100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시간도 지났고 직접 증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자, 이게 애매한데요. 사실은 그 성매매 한 사람들이 그 현행법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매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과한 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몇 시 며칠경 어디에서 됐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수법의 노하우인데. 그럼 알려주지 마세요. 이게 또 혹시라도 또 모방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접속에서 성매매한 사람들은 저희가 다 입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죠. 하나만 더. 이 업주 중에 한 명이 인터넷 시민 감시 단원으로 활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축장 성매매 본인이 운영하면서 이 성매매 사이트를 제보하는. 이게 무슨. 각 지자체마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있는데 이건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자격 요건을 가르치는 않는데 이 업주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있으면서 다른 자기하고 경쟁업체라든가 타 업체는 인터넷 감시에 사이트 있으면 신고를 해줘요. 그 대신에 자기가 운영하는 거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자기가 취득하기 때문에 타 업소는 신고해주고 경쟁업체는 신고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한 거고 이분도 이제 운전기사라든지 성범 여성을 비대면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인출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인출책들을 고용해서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보이스 피싱 범죄하고 유사하다. 원래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인출책이나 중간 브로커는 잡아도
총책을 권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총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권고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출책이라든지 운전기사나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단속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추적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했던 거예요. 상당히 머리를 쓴 수법인 거죠. 그러면서 경쟁업체에 신고하고 자기는 돈 더 많이 벌고 하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썼는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한다든가 첩보를 입수한다든지 아니면 성매매 여성, 권고한 성매매 여성 상대로 조사를 하든지 운전기사 상대로 하든지 또 업소 같은 경우 숙박업 상대로 조사하다 보면은 이 총책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서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형사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사건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